지방지검장 검찰이 있는데도 못 건척했다는 말입니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적응했던 대해 가지고 대통령 사건을 대사동결했습니다. 2025 남편 윤석열 후보와 우리가 통화 행동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후보가 정치 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건 본 일이 없습니다. 기자님들과 사회 앞에 저의 부족 네, 대선이 26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에 청와대까지 가세한 모양새입니다. 관련된 정치권 이슈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적폐 수사 관련된 발언이 전국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의 발언들 먼저 녹취를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국제적 공인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세계 16위 아시아 최고로 올랐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이런 위대한 성취를 야당 대선 후보가 부정하는 듯한 언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은 법치주의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난폭한 검찰주의로는 법치주의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법치주의, 선진 법치주의를 지향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와 경찰이 현역 시장에게 없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기획 압수수색을 하면서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던 울산 선거 공작 사건, 그거 그냥 덮어야 됩니까? 문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조작해서 국민 혈세 7천억 원을 공중분해시켜버린 범죄 그냥 덮어야 합니까? 50억 클럽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 거래 의혹 그거 그냥 덮어야 합니까? 네, 윤석열 후보의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적폐 청산 수사 관련 발언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분노 그리고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만큼 민주당 입장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윤 후보의 발언이 선을 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가장 영점을 뒀던 게 권력기관 개편이었고 그 권력기관이라 그러면 뭐 검찰, 국정원, 경찰 이런 데를 얘기하는데 그동안 아시겠지만 국정원은 항상 선거에 개입했거든요. 정치에 개입해서 뭔가 뭐 북한에 충 쏘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검찰도 보면 항상 이제 권력의 줄을 서서 전 정권을 뭐 어찌 보면 인사들을 권력 말기에 그러니까 정권 말기 보면 항상 그런 기획 사정 수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쳐내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입지를 찾아가고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딱 이제 검찰 그동안에 검찰이 해왔던 거를 그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치와 사법, 특히 수사의 분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거를 합리적인 수사로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선 후보 나왔다는 분이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적폐다. 그리고 수사를 해야 된다. 그거를 서면 인터뷰에서 한 번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3번이나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본인의 의지를 명백히 드러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 많은 시청자들이 보시겠지만 대선 후보 어떤 나오는 분들도 심지어 이제 군인 출신 정치인들도 통합하겠습니다. 영원함 통합하겠습니다. 아니면 전 정부 현 정부 통합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대놓고 수사하겠습니다. 이런 대선 후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검찰총장으로 출마한 건지 아니면은 뭐 대선 후보로 출마한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명백히 사과는 안 하고 있거든요. 사과 요구하고 있는데 뭐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본인 얘기가 같다 이러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금 사과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사과 안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계속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입장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사정을 얘기한 것이다. 원칙론적,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문사 인터뷰에서 제가 봐도 적폐 수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직접 후보가 꺼내진 않았습니다만 기자가 질문을 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지만 대통령은 절대 개입하지 않는 것이고 시스템에 의한 수사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봐도 좀 아쉬운 것은 적폐 수사라는 그 단어를 수면 위로 올릴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른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 구호로 수백 명이 구속이 됐고 그 과정에서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참혹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불법과 비리가 있다고 한다면 뭐 검찰이 알아서 수사를 해서 살아있는 권력이든 아니면 그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면 되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그 분위기 조성이나 또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억압의 도구로서 사용했다는 국민들의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끄집어 올렸다는 면에서 조금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보가 계속 해명하고 있듯이 이분이 본래 검찰총장 시절부터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 속에서 끝까지 주장했던 게 뭡니까? 검찰의 중립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검찰을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그 누구보다도 검찰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검찰을 정치적 도구화시키는 만큼은 온몸으로 막을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뭐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니 많잖아요. 다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든지 월성원전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수사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저는 지나치게 민감하게 정치 공세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좀 반박을 안 할 수 없는데요. 그 5번 돌아가신 적폐 수사를 누가 했죠? 윤석열 후보가 했잖아요. 본인 연수원 동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갑자기 나와서 본인이 그걸 하겠다 그러면 지금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권력의 개입을 금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총장이 아니에요. 대선 후보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권력을 지향하기로 나온 거예요. 이런 분이 수사에 대해서 이걸 수사하겠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가장 큰 검찰에 대한 개입인 겁니다.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지침을 주는 거거든요. 심지어 뒤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특정인을 검명하면서 중앙지검장 시켜서 할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대선 후보가 지금까지 내가 대선 후보가 되면 수사하겠다. 그리고 내가 가까운 사람이 이 사람이 독립운동하듯 열심히 싸웠으니까 뭐 중앙지검 못하란 말이 있느냐. 그 말 들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을 중앙지검 시켜서 알아서 수사하게 만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관여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어떻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얘기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일단 뭐 윤석열 후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를 했고 자기는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그 적폐 수사 관련된 발언이 전국의 핵으로 또 올랐습니다. 이게 대선 앞으로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여러 의견들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표심이 100% 모두 이재명 후보로 가지 않고 있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어떻게 보면 친문 진영의 결집을 도모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그 표심이 더 쏠리는 표심이 더 모여지는 이런 영향도 주지 않을까.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는 또 이 정권 교체 여론을 비롯해서 보수 표심이 좀 결집하는 거 아닐까. 이런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저도 이제 그런 정치적인 사실은 셈법 하에서 저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가장 놀라운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 질문에 그렇게 조금 더 좀 신중한 답변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놀라웠던 건 난데없이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 들어오고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선거의 엄정한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기자회견까지 취소했다고 자랑을 하셨는데 이게 갑자기 난데없이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윤석열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간에 지금 강대강의 충돌이 벌어지는 양상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확전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나하고 생각이 똑같다. 그리고 다른 동영상 인터뷰도 나왔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서 굉장히 정직한 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주위에 있는 측근들의 비리와는 엄연히 분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청와대나 대통령이 이렇게 나선 거 보면 제가 볼 때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문 진영의 이 지지층들이 사실은 온전하게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를 모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층들을 한꺼번에 모아내는 효과로서의 어떤 정치적 공세에 나선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완전히 적반하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서면 인터뷰잖아요. 네. 생방송 인터뷰가 아니거든요. 서면 인터뷰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느 정도 뭐 조정도 할 수 있고 질문 응답 이런 걸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서면 인터뷰인데도 불구하고 넣었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죠. 내가 당신 목을 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고 좋습니다. 그냥 목 쳐주세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수사를 하겠다는데 대선 후보 나온 사람이 수사하겠다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럼 가만히 참고 있어야 된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서면 인터뷰 한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목적 의식이 있어 보이는데 의도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이제 정권 교체율은 굉장히 높거든요. 50% 중반쯤 되는데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지지율은 이제 40% 안쪽 왔다 갔다 하거든요. 30대 후반 4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갭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나를 표를 못 받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저는 좀 시도하지 않았나라고 보는 게 맞고 민주당의 반발이 당연한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 그랬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를 정치적인 의도로 몰아가는 건 제가 보기에 안 맞다. 아니 한 대 때렸는데 그럼 가만히 맞고 있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세게 때렸는데 그럼 우리가 그럼 가만히 맞고 그냥 한 대 더 때리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는 먼저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더 큰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차원의 정치적인 의도는 해석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윤 후보가 그다음 해명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사정이라는 일반론적인 원칙이었고 불법과 비리가 있으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사실은 뭐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일반론을 이야기한 거고요.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좀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 인터뷰의 그 대답은 실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정치적 의도로 보는 건 제가 볼 때 무리한 거고요. 오히려 그런 발언의 실수를 기회로 포착을 해서 청와대가 느닷없이 난데없이 굉장히 사건을 키우고 있고 이것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들이 온전하게 이재명 기조를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합시킬 수 있는 절호의 지금 찬스로 만들고 있고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까지 끄집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확대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를 정치적 의도로 얘기하시는데요. 그건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시는 거예요. 원인 제공을 한 다음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를 대해서 의도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아니 이쪽에서 먼저 세게 때렸는데 그럼 맞거나 방어를 해야지 그럼 가만히 맞고 있습니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를 혼동하지 마시라. 특정인을 거명하면서 중앙지검장까지 얘기하면서 이게 수사를 하겠다고 어찌 보면 뭐 지시 오더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더 문제를 삼으셔야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걸 가지고 정치적 의도를 얘기할 건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서 더 세게 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양쪽 다 서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서로 공세를 펼쳤는데 일단 이 질문은 좀 대변인께 좀 드릴게요. 이렇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전국에 전면으로 지금 드러난 형국이 지금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가 주목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주목도가 떨어지는 이재명 후보의 존재감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분석을 내놓으신 분들도 계시던데 당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그런 분석도 좀 봤는데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하는 건 사과해라. 정치에 개입하겠다,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폐로 몰고 수사하겠다는 건 당연히 사과 요구하는 건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거를 질질 끌면서 사과를 안 할 경우에는 아마 길어질 수 있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선거 관련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거나 그럴 일은 저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사실은 이거를 정치 공방으로 계속 몰고 갈지 여부는 윤석열 후보의 태도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지금 그 사과해라. 어제 오전에 청와대 공식 반응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게 문재인 대통령과 자신의 생각이 같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또 한 발 물러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다만 또 사과의 형식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사과의 모습을 좀 취하는 게 앞으로 더 가능성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제 네. 실수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실수를 이제 청와대하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절호의 찬스로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네. 생각이기 때문에 그 실수에 대해서는 해명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론이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원칙적 입장은 견지를 하되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구태적으로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했던 적폐청산이라는 그 안 좋았던 온 국가를 분열시켰던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건 막아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겨냥한 수사 또는 문재인 정권을 무슨 마치 적폐 정권으로 규정해가지고 기획사정하겠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명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 사과는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의 일반론적인 수사의 입장에 대한 것을 분리하는 그런 해명으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는 이 공방이 계속될수록 그 친문 결집이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부수적인 효과로서 안철수 후보 입지도 좀 좁아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이 정면에 지금 부각이 되면서 이재명 후보도 약간 좀 그 존재감이 사라지는 면도 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도 사실 공간이 좀 축소되는 그런 아마 여러 가지의 지금 정치적 효과들이 계속 상쇄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 정치적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향후 또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그 전에 지금 가장 최근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픽이 좀 준비된 게 있는데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십시오. 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화수목 이렇게 사흘 동안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윤석열 후보가 37%, 이재명 후보가 36%, 안철수 후보가 13%, 심상정 후보가 3%를 기록했습니다.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의 격차,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이제 이 ALS 조사가 아니고 네. ALS 조사 같은 경우는 많이 튀는 경우도 나오지만 저희들도 뭐 이게 아마 현재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조사 기관도 좀 신뢰가 있는 기관인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치가 거의 보면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에서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현재 상황이 이 정도 수준인 것 같고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선거 끝까지 갈 가능성 많다. 아마 이 대부분 선거에서 전문가들이 보면 뭐 1, 2%, 2, 3% 싸움 아니겠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거는 다른 조사에서는 보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확 빠진 것처럼 나오지만 네. 또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빠지긴 빠졌지만 아주 빠지지 않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특별히 뭐 득점하는 것도 없는데 특별히 실점하는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후보가 못 받는 지지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쨌든 이 정도 현재 팽팽한 경합 구도고 안철수 후보도 어느 정도 지금 지지율은 유지하고 있지 않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지금 이 갤럽 조사에서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된 연관 그 조사 결과 하나 더 있어요. 갤럽에서 주요 인물별 개별 호감도 관련된 조사가 있는데 이걸 보고 지금 교수님께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호감이다, 호감 가지 않는다라고 놓고 봤을 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이 4명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37%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일단 나타나는데 물론 그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라는 점을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역대급 뭐 비호감 대선이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돋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배우자 또는 뭐 본인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없다는 점이 이제 깨끗한 모습들 네. 이미지로 있어서 호감도가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갤럽 조사가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는 건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 1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본래 17%까지 올라갔다가 15%였다가 13% 지금 사실은 하향 추세로 지금 접어든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의 저 지지율을 유지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향세를 타고 있다라는 점들도 이제 이번 갤럽에서는 저는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진짜 초박빙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안에서는 지금 누가 이기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접전의 박빙 선거구도 속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중도층의 지지를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 특히나 민주당이나 우리 이재명 후보를 찍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민주당 정부의 어떤 등을 돌린 분들 중에서 아직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중도층들의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저는 가장 큰 관건이고, 그 지지층 견인의 중요한 하나의 과제로서 바로 이제 단일화 문제가 사실은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저 초박빙의 선거 구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변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알겠습니다. 뭐 동의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단일화 카드가 이뿐만 조사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나 지금 단일화 안 하는 분위기로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 지금 사실은 이제 호감도 비호감도는 오히려 반대로 되는 게 정상입니다. 호감도가 다 높고 네. 비호감도가 낮아야 되는데 사실 30이나 37이나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이번 선거가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비호감도가 높은 선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일화 얘기가 나왔길래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과는 좀 어렵다고 보고 계시면 민주당이랑은 가능한 겁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은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돈 없어서 끝까지 가겠냐, 네. 뭐 유세차 계약했냐, 뭐 인터넷 계약했냐 얘기하는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포기하고 지지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말씀처럼 이 단일화하는 쪽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단순히 뭐 단일화했을 때 표가 다 안 올 수 있지만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게 돼 있어요. 단일화를 협상하는 시작하는 순간 이 선거는 사실 토론회보다 단일화 협상으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협상을 시작하게 되면 그럼 그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이벤트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2097년 선거라든지 2002년 선거에서 그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 단일화 경험이 별로 없어요. 저희들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단일화 이슈는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해봤다는 거는 지금 계속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시는데. 저 국민의힘이 단일화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이 이른바 여론조사 방식 또는 그 룰을 가지고 뭐 삿바 싸움을 하고 굉장히 자세한 세론을 가지고 감론을 박하면 전체적인 지지율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단일화 협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많은 분들의 뜻을 모아낸다는 그런 기본적 원칙은 충분히 저는 견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만, 물론 뭐 안철수 후보도 양쪽 다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안철수 후보 또는 또 제가 생각하는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미래와 관련한다면 아무리 민주당에서 몸값을 많이 쳐주고 많이 부른다 하더라도 5년 동안 안철수 후보가 계속 지켜왔던 입장,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계속 주장했던 구호가 뭐였습니까? 바로 정권 교체였습니다. 바로 5년 내내 자신이 했던 이야기를 하루아침에 뒤바꿔서 가기는 굉장히 제가 볼 땐 어려울 거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뭐 지금 다급하니까 많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결국은 국민의힘과의 정권 교체에 힘을 합쳐서 저는 DJP 연합 같은 또는 유럽의 연립정부와 같은 그런 광범위하고 좀 대규모적인 어떤 공동정부의 구성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실 이제 여론조사 방식이나 경쟁 방식은 지금까지 단일화해서 통용되던 방식이에요. 네. 그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보기에 하면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뭐 가위바위보를 하겠습니까? 그냥 접고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단일화가 아니죠. 그냥 포기해라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 방식, 여론조사 방식으로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안철수 후보가 거기에 들어갈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안철수 후보 측이 없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뭐 완주 의지를 지금 계속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고 또 충분히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게 국민의 당 입장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단일화 변수도 있겠지만 또 TV 토론이라는 게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지가 향후 여론의 향배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녁 YTN을 비롯한 6개 방송사에서 2차 TV 토론을 지금 주간에서 진행을 합니다. YTN도 생중계로 좀 전해드릴 예정인데 오늘 TV 토론에서 어떤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 될까요? 지난번 그 4자 TV 토론 때 봤습니다만 상당히 날카로운 그 질문 공세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정치적인 공방도 오고 갔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공언을 했고 윤석열 후보도 거기에 부응을 했습니다만 네거티브 공세는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루어지는 4자 토론에서도 저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기조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 4명의 후보들이 어떤 정치적 비전과 정책적인 역량과 그다음에 임기 5년 동안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포지티브한 내용을 가지고 저는 굉장히 좀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바라고,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치적 그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적폐 수사와 관련된 거라든지 또는 양 부인의 어떤
리스크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정말 정치적인 정쟁화 시켜가지고 토론을 한다면 저는 또 국민들이 좀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또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8시 이루어지는 TV 토론에서 제가 아는 윤석열 후보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공부를 마치고 이런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도 아마 원칙적 입장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부인 얘기는 꺼내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재명 후보가 선제적으로 얘기했죠. 부인 얘기 안 하겠다 했으니까 아마 지난번에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 윤석열 후보가 부인 얘기를 꺼내면 약간 좀 그런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안 꺼낼 걸로 보는데, 근데 대장동이나 뭐 적폐 수사 얘기는 나올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얘기를 지난번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많이 못했다, 아쉬웠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안 할 수가 없을 테고 본인이 또 뭐 수사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로서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고, 당연히 적폐수사 현황 최고의 이슈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저는 뭐 두고 얘기는 나오겠지만 부인 얘기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 좀 하기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선대위 대변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좀 관전 포인트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뭐 이른바 부인과 관련된 양강 후보의 부인과 관련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서로 뭐 1차 토론회 때처럼 서로 꺼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적폐 수사 그리고 대장동 관련된 공방이 좀 첨예하게 맞붙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는 네거티브가 아니라는 네.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자연스럽게 또는 당당하게 질문을 하고 그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좀 물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적폐 수사에 대한 것도 아마 지금 오늘 헌 대변인 그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제기를 할 것 같고 거기에 몰아붙인다는 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제기를 하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어제 일단 나왔던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서로 대응을 할 것 같아서 적폐 수사에 대한 이슈하고 아마 대장동 게이트 이슈가 아마 치열하게 맞붙는 그런 공방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아침에 그 민주당 선대위 회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략을 살짝 지금 얘기해 주신 요즘요 우리 공보단 체제가 네. 수석 대변인들 위주로 가고 있고 대변인은 이제 저는 뭐 회의에 가가거나 이런 게 화상회의 아니라서 참석 안 저 해주세요?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지 뭐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단톡방 이런 데서 지침 받으신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토론의 관전 포인트까지 좀 짚어봤는데 뭐 일단 두 분 말씀 좀 들어보면 이른바 부인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나올 것 같다라는 현재 시점에서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또 이 장 외에서는 이른바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그리고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주가 조작이 본격화한 시기에는 관여되지 않았다고 변명을 해왔습니다만 주가 조작이 본격화된 시기에도 비공개 계좌를 이용해서 146만 주 금액으로는 50억이 넘는 액수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언론 취재 결과 그동안 신한증권 계좌만이 아니라 DS 대신 미리에셋 등 숨겨진 계좌를 통해 막대한 규모의 거래 내역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청년들, 수많은 동학 개미들, 우리 국민들을 정말 낙담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강력히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 뭐 문재인 정부 적폐를 말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적폐.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무슨 수사하겠다 그랬는데 본인의 부인, 할아버지는 둘째 문제고 장모에 대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가 맹탕 사과쇼를 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후보 순회동 자택 인근에서 닭백숙, 베트남 국수 등의 식사를 이용하고 금액이 문제되지 않도록 쪼개기 결제를 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조심스럽고 찌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관련해서 여야의 녹취를 좀 들었는데 일단 교수님 발언 순서라서 그 민주당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관련된 논란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그 의혹이 또 불거졌죠? 그렇죠. 그 A 씨가 이제 그 김혜경 씨의 그 공개 사과 이후에도 도저히 이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추가로 공개를 한 게 이제 그 법인카드, 경기도청의 법인카드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그 순회동 사택 근처에 그 몇 가지 음식점에서 또 결제한 게 나왔고 본인이 먼저 결제하고 그 다음 날 또 법인카드로 다시 이제 돌려막기를 하는 것이어서 저는 저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요. 물론 뭐 감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액수에 상관없이 국민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지금 짜증을 내는 건 뭐냐면 이게 엄연한 세금 도둑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 국간을 지키고 나라 국간 특히 성남시장으로서의 어떤 행정력, 그다음에 경기도지사의 행정력을 가지고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많이 자랑을 했었는데 결국 나라 국간 지킨다면서 나라 국간에서 부인께서는 뭐 10만 원, 뭐 5만 원, 7만 원 단위로 계속 나라 국가를 빼서 드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김기현 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찌질하다는 말을 제가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좀 치졸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돈 10몇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자기 사비가 아니라 경기도청의 법인카드,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5군데의 경기도청의 그 소속 과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좀 해명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뭐 사실로 단정짓지 말고 수사와 감사 결과를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아마 뭐 지금 제보랑 이 패턴이 비슷합니다. 하나 해명하면 하나 폭로하고 하나 해명 하나 폭로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뭐 추가적으로 뭐 사과하거나 이럴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과가 조금 늦어졌던 것도 눈에 보이거든요. 사과하면 또 폭로할 것이고 또 폭로하시고. 근데 지금 나오는 것들이 보면 뭐 소고기 무슨 뭐 샌드위치 30인분 뭐 지금 뭐 백숙 뭐 이런 거거든요. 물론 뭐 법인카드를 잘못 썼으면 당연히 뭐 문제 되는 거겠지만, 근데 이게 점은 아마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이걸 아마 거의 선거 전략으로 참고 있는 것 같아요. 폭로하면 그거를 또 키우고 얘기하는 건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보면은 지금 우리 계속 나오지만 장모 한 뭐 300억 뭐 서류, 뭐 20억 무슨 요양원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요구하는 건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거기 본인이나 부인에 관련된 것도 책임지라고 하시라. 금액이 물론 다가 문제가 아니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책임지는 모습과 책임 안 지겠다는 모습이 큰 차이로 드러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김혜경 씨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고,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로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뭐 공세를 좀 펼치는 쪽이니까 대변인 말씀을 좀 먼저 듣고 해명을 좀 들어볼까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이렇게 네.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신한증권에서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했고 마지막에 보니까 한 4천 정도 손해받고 나왔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주식을 맡겼다고 회수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2010년 5월 이후부터 2012년 11월까지 한 2년 이상 동안 주식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게 나오고 있고, 그 신한증권뿐만 다른 증권회사 계좌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거래 금액이 무려 한 50억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그때 공개한 게 앞에만, 그러니까 특정 그 신한증권 계좌 5개월치만 공개한 거고, 그 이후에 2년 이상 되는 다른 증권 계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좌 은행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특정 시점에 4천만 원 손해봤다는 것도 사실은 팩트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럼 최종 시점에 2012년 11월까지 해서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돼서 얼마의 이득을 받느냐, 그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주식 거래 금액이 50억이라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얼마 이익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최종적으로 얼마나 이익을 받는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럼 주가 조작에 관여 안 했다라는 그 얘기 자체가 좀 성립이 안 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럼 왜 이거에 대해서 소환을 했을 때 이게 사실은 작년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네. 작년부터 나온 얘기인데 지금까지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뭐 선거 끝나면 하겠다라는데, 지금도 안 되는데 선거 끝나면 하겠습니까? 제가 본다 그러면,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2010년 5월까지 그 공개한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공개하면서 약간 앞에 거 뒤에 걸 뺀 게 아닌가. 그리고 손해봤다는 얘기도 제가 보기에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은 뭐 주식 계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거래였고 시세 조정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예, 그럼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 법률지원단과 네. 관련돼서 이제 저 물어보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KBS 보도가 일부 과장된 그 개념으로 이제 프레임을 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개했던, 그러니까 그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이 씨한테 통장을 맡겼던 그 4개월 동안은 이미 공개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4천만 원 정도 손해 본 것으로 확인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10억짜리 통장을 맡겼을 때 그 이모 씨라는 사람이 그걸로 10억 원어치 주식을 사놓은 겁니다. 그리고 통장을 회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통장을 갖고 있는 그 주식 10억 원짜리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을 2년에 걸쳐, 이제 5개월에 걸쳐서 40회 정도 전화로 다 주문을 한 거예요. 사고팔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씨가 사놓은 10억 원어치의 주식을 어떻게든 팔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주가 조작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로 하는 주가 조작은 없습니다. 전화는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마치 무슨 뭐 주가 조작에 강요해서 그 다음에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제 팩트가 잘못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판돈을 뭐 그 불법 도박탄을 덮치면 판돈이 뭐 몇 억이라고 나오는데 그 판돈 계산하는 방식 있지 않습니까? 10억 원의 자금이 들어갔으면 두 번 사고 팔면 벌써 20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총 주식 대금 50억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저것도 굉장히 교묘한 지금 팩트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이 안 되는 게요. 정리 과정이면 만약에 말씀처럼 10억어치 샀으면 10억을 쭉 정리하면 최종
거래금은 얼마 될까요? 10억이 되죠. 근데 50억이라는 거는 10억을 5번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 거래가 지금 뭐 46번이라 그러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정상적으로 그 전에 맡기고 사람들이 작전을 빤다는 걸 알았으면 빨리 정리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이거를 5번이나 돌리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 해명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2010년 5월까지 4천만 원 손해 봤다는 건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2년 동안 거래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얼마 이익과 손해를 받느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검찰은 그거에 대해서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네. 저는 소환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서는 자신이 있고 혐의가 있으면 지금 그 관련자들이 다 구속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소환을 안 합니까? 저는 당연히 지금 부장검사 그분께서 소환 조사 하시고 소환 조사해서 혐의가 있으면 혐의가 있는데 기소를 하고 없으면 불기소를 무혐의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으면서 저런 언론을 통해 가지고 팩트를 부풀려 가지고 악의적인 공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고요. 소환 조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환하라고 소환 요청했는데 선거 끝나면 나가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김건희 않은 씨한테 겁니다. 가서 윤석열 후보한테 제 얘기 차례니까 제 얘기 차례예요. 윤석열 후보님한테 가셔가지고 부인 소환에 응하십시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검찰에서 지금 소환하겠다는데 안 나가는 게 문제인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검찰이 소환 좀 먼저 하시라고. 아니 소환하라는데 안 나간다는데 지금 소환하라고 얘기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게 오보라니까요. 검찰이 확인된 게 없어요. 아니, 언론에 보도에 나왔잖아요. 소환 요청했는데 선거 끝나면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혐의가 없으니까 기소를 못하는 거고 혐의가 없으니까 재판이 진행되는데 아니 기소 여부는 나중에 문제고 소환에 응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응하지 않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에서 소환 조사 요구했는데 소환 일정을 대선 이후로 좀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시고 소환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 교수님께서 알고 계신 거는 그런 게 확인되지 없습니다. 않았다. 네. 소환을 오히려 떳떳하게 해라 당연하죠. 조사 받겠다 이런 입장이신 건데 재판이 진행 중인데 왜 혐의를 무혐의로 종결을 안 해줍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두 분 중에 어느 분의 말씀이 정확히 맞다라고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추가로 확인되는 대로 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양측의 입장이 이렇다 정도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주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오는 3월 9일 날 대선과 함께 그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구가 좀 있잖아요. 어제 국민의힘에서 3곳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된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서울 종로 같은 경우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략 공천된 거죠. 나머지 2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내 지금 경선이 좀 진행이 돼서 선정이 됐고 종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전략 공천 예전에 그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 간에 좀 회동이 있었을 때 이 전략 공천 가지고 좀 말이 좀 나왔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홍준표 의원의 요구대로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 공은 홍준표 의원한테 하나도 안 돌아가요. 공이 된 거죠. 사실은 어찌 보면 저도 뭐 예상은 했습니다. 어느 정도 되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뭐 머리를 잘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추천해줬을 때 그 후에 바로 윤석열 후보 만났거든요. 그럼 이제 홍준표 의원이랑 선을 끄은 거잖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봅니다. 근데 이제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생각이 있었을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와가지고 이제 선대위에서 열심히 했는데 공천은 딴 사람이 받아가면 조금 억울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 공천이라는 것은 종로가 갖는 상징성 그리고 사실상 종로의 후보라는 것은 대통령과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러닝메이트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민의힘 그 경선에서 가장 그 A 바르게 그리고 가장 열심히 해주셨던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 전략 공천을 통해서 종로라고 하는 상징성과 최재형 원장의 어떤 정치적 비중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당연히 우리 대구에서는 우리 당에서 후보가 나가지 않고 탈당해서 무소속 나오지도 않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종로에서 민주당에 또 무소속으로 탈당을 시켜가지고 출마시킨다는 말이 있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은 안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요 이야기만 간략하게 한 분씩 지금 이야기를 좀 듣고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대선 당일날 확진자와 격리자의 참정권이 좀 제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와서 정치권 그리고 정부 방역 당국에서 모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닥 잡힌 바로는 3월 9일 대선 당일 저녁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확진자와 격리자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방안대로 거의 확정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직 확정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당초에 아마 선관위에서는 6시까지 하되
분리해가지고 투표하겠다는데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1시간 반 정도면 뭐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러면 사실 그러면 이제 개표든지 다 늦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투표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미크론 확진 이런 분들은 과거처럼 아주 뭐 중증이거나 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어쨌든 비용이 좀 들더라도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1시간 반 정도면 저는 뭐 충분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그 원칙에 대해서는 참정권 보장에 대해서는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금 거세기 때문에 네.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의 참정권이라는 당연한 그 일반론적인 원칙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숫자가 늘어날 경우는 사실 이런 초박빙의 선거에서는 그게 또 당락의 결정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연히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충분히 가능한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방역을 좀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투표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들을 만들어주는데 정부가 좀 나서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야 모두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이 나오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새로 들어온 정치권 소식 박상현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이 이미 선거에서 이긴 것처럼 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발언 역시 집권 전략 차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실상 현재 검찰에 있는 검사들은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의 부하 직원들이라며 윤 후보가 벌써 정권을 잡은 듯이 보복 수사 지시를 예고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권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본인들이 급발진해놓고 야권 후보에게 사과해줘라고 매달리는 이유가 뭐냐며 청와대가 대선 과정에서 통상적인 이야기에 대고 극대노하고 발끈하는 걸 보면서 정권 심판 여론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즉각 소환 조사해야 한다며 검찰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는 그동안 주가 조작 범행 시기 전 정상적인 주식 매수만 했다고 해명해왔지만 복수의 계좌를 통해 범행 시기에도 대규모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번 사건의 종범이 아니라 주범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다음 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이번 주말 충청과 제주를 잇따라 찾으며 매주 타는 민생버스 전국 순회를 마무리합니다. 이 후보는 주말인 내일 대전과 세종, 천안, 청주를 연달아 방문해 지역 공약 발표와 즉석 연설을 진행합니다. 이어 제주로 이동해서 모레 4.3 위령탑 천대를 시작으로 제주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전통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때 조회 사실을 본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윤 후보는 많은 공공기관과 매장에 키오스크가 설치됐지만 디지털 약자층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전국 곳곳에 키오스크 체험관을 설치해 사용법을 익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가 경선하는 과정과 후보가 된 이후에 사람이 벌써 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어제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 처음에는 자신이 선대위를 구성하면 윤 후보가 따라서 행동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확정된 뒤로는 10여일 동안 연락 없이 선대위를 구성하고는 참여만 해달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녹취록에서 김 씨가 자신을 두고 먹을 게 있어서 잔칫집을 기웃거린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본 적 없다며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한국 정치를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된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초청 세미나에서 현재 제도로는 빠른 시대의 흐름으로 생기는 난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 출마할 당시 국회에 의석이 없었지만 대선 승리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좌우 양당이 결집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와 관련해 윤 후보가 당내 세력이 없다는 점이 안 후보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안철수 멘토로 불렸던 윤 전 장관은 KBS 라디오에 나와 안 후보가 윤 후보 쪽으로 합류하는 것이 정치적 장래를 봤을 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대선 후보 사자 TV 토론 2차전이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복 수사 지시를 예고했다고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3월 서울 종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전략공천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후보와 함께 문재인 정권 5년의 어둠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천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전남 여수산업단지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나프타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열 교환기 테스트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여수 석유화학단지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8살 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대소변을 먹이고 찬물로 샤워까지 시켜서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딸을 3년 넘게 학대하고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네, 사고 공장에서는 열 교환기에서 공기가 새는지를 확인하고 있던 도중이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현호 기자. 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폭발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사상자가 여럿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저희 YTN 취재진이 폭발 사고가 난 공장 내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장의 모습은 굉장히 어지럽고 또 처참한 모습입니다. 카메라를 돌려서 현장의 모습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 바닥에는 우선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현장 바닥에 이 여러 주먹보다도 더 큰 돌덩이는 물론이고 이 철제 등 여러 잔해물이 깔려 있는 모습입니다. 또 현장에서는 이 경찰이 와서 이 기본적인 감식을 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폭발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9시 반쯤입니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여천 NCC 공장인데요. 이번 사고로 현재까지 4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숨진 작업자 가운데 3명은 협력업체 직원이고 1명은 여천 NCC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중경상을 입은 사람도 4명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상 2명, 경상 2명인데 모두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화재는 없었는데 작업자들은 폭발 충격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당시 여천 NCC 3공장에서는 열 교환기 공기가 새는지 시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밀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사고가 난 공장은 원유에서 빼낸 나프타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전남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천 NCC에서는 지난 2018년에도 유해가스가 유출돼 4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 2011년과 2008년에는 대규모 정전 사태로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01년에도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산단 폭발 사고 현장에서 YTN 나인호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채석장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삼표산업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삼표산업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삼표산업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가 입건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삼표산업은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강제 수사를 받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만 3,926명으로 전날보다 196명 줄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는 일주일 전의 2배, 2주일 전의 3.4배 수준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71명으로 전날보다 11명 줄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 49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7,012명이 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정된 가격 이상으로 못 팔게 하는 최고 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거리 두기 체계도 즉시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큰 틀에서의 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빈틈없는 실행과 끊임없는 보완이 남아 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드리는 일,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고 가격제 도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편된 재택치료 격리 시스템에 맞게 생활 지원비 기준을 조정하는 일, 의료기관에 출입하는 간병인이나 보호자들의 진단 검사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 등, 또 면역 수준이 저하된 분들에게 4차 접종의 기회를 드리는 일 등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저희들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고위험군 위주로 개편되면서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PCR 검사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들의 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보호자와 간병인의 최초 PCR 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뒤에도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보호자 또는 간병인이 입원 예정 환자와 함께 처음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8살 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음식을 주지 않거나 심지어 대소변을 먹이고 찬물로 샤워까지 시켜서 결국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어머니 A씨와 양아버지 B씨 부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숨진 8살 딸은 당시 키 110cm에 몸무게가 13kg으로 또래에 비해서 극심하게 키가 작거나 몸무게가 적은 영양 불균형 상태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양이를 산채로 불태우면서 잔혹하게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잇따라 올라와서 동물권 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동물권 행동 카라는 지난달 말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대 촬영물을 잇따라 게시한 사람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에 있는 슈퍼마켓 2층 야외 주차장에서 BMW 승용차가 가설 벽을 뚫고 도로로 추락했습니다. 승용차가 전복됐지만 50대 운전자 A씨는 안전띠를 메고 있어서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지나던 차량이나 사람도 없어서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미국 뉴욕 맨해튼 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범인은 붙잡지 못했고 인종차별 범죄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호준석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 9일 저녁 8시 10분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친구와 걸어가던 50대 초반의 한국 외교관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대화도 접촉도 없었는데 묻지마 폭행을 당한 겁니다. 피해자가 외교관 신분증을 보여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얼굴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범인은 6번가 쪽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의 한국 대표부 소속인 피해 외교관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지금은 퇴원 후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은 사건 직후 9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미국 ABC의 뉴욕 지역 방송은 이번 사건이 증오범죄로 조사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9일 60대 한인이
공짜로 물건을 달라고 요구하던 남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등 뉴욕에서는 아시아계 증오범죄로 의심되는 폭행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중국이 올림픽 기간 중에도 타이완 인근 상공에 전투기 10여 대를 띄워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국은 어제 타이완 서남부 방공 식별구역에 전투기 8대를 포함해 군용기 11대를 진입시켰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같이 밝히고 타이완 군도 대응 차원에서 초계기를 발진시켜 퇴거를 요구하고 방공 미사일 추적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감이 여전한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미국 등 서방이 제기한 침공 우려에 대해 누구도 공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법률적인 안보 보장 문서 채택이라며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과 관련해 모든 국가가 동맹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이 과거 러시아와 합의한 대로 다른 국가의 안보를 침하지 않는 전제 조건 아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states agreed not strengthen their security at the expense of other countries. But our partners, they want to observe only one principle and ignore another. 그러면서도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If Ukraine stands firm on pursuing NATO membership, is there still room for negotiation? If the sides have goodwill, it is possible to find mutually acceptable decisions. 쿨릭 대사는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법률적인 문서 형태의 확실한 안보 보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y told us, "Don't worry, we have no plans of expanding NATO to the east." But then we found out that they started expansion. We insist that all these obligations should be juridical. 서방 측이 러시아가 제시한 안보 보장 문서 초안의 2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건설적일 뿐 정작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President Putin stated that talks will continue. What steps is Russia willing to take at this point to resolve tensions with Ukraine? We can discuss anything, but we have to understand and we demand our partners clearly express their position on major things.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설에 대한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What our leader said, we are not going to attack anybody. 쿨릭 대사는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의 러시아군 움직임은 자국 영토 내에서 하는 정기적인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사적 긴장 고조 속에 각국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서방과 러시아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배우 이서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OTT 플랫폼의 첫 시트콤이죠. 내과 박 원장에 출연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름이 박 원장이고요. 그리고 그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네. 좀 빚도 많이 지고 또 생활도 좀 힘들어하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중년의 의사입니다. 네. 이러다 망하겠어요. 하루에 한 개씩만 먹어요. 하나씩. 이 작품에 꼭 참여를 해야겠다 생각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원래 좀 코미디를 좋아하거든요. 예, 원래 어릴 때부터 코미디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예. 저는 항상 코미디를 한번 꼭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하게 됐죠. 네. 시트콤 대본이 저한테 왔다라는 것도 좀 신기했고 네. 또 제가 요즘 이렇게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이제 들면서 좀 젊은 취향이 좋아하는
대본이 어떤 것일지 좀 그런 것도 잘 모르면서 이제 회사나 이런 젊은 친구들한테 좀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굉장히 네. 대본도 재밌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원작이 웹툰이잖아요. 네. 좀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좀 여러 가지 인물들도 많이 나오고 좀 여러 가지 풍성한 내용들이 생겨서 저는 뭐 사실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 안 했고요. 사실 그 이제 이 외모를 어떻게 비슷하게 맞추느냐가 가장 좀 힘들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뭐 작정하고 망가져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부담으로 좀 다가올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근데 뭐 제가 원래 실제 성격도 그렇게 뭐 진지하거나 아 그래요? 네, 뭐 그렇지 않아가지고 제가 원래 좀 항상 이렇게 재밌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역할들, 좀 무거운 역할들도 많이 해봤기 네. 때문에 이제는 뭐 이런 가벼운 역할도 충분히 저는 뭐 해야 될 때라고 생각했고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배우로서는 저는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미지 변신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수 분장이 좀 이제 필요할 때가 이제 네. 뭐 여기 보이듯이 특수 분장이 이제 가끔 좀 필요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좀 이제 저도 처음 겪어보는 분장이었죠. 그렇죠. 저 분장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고 사실 또 벗는데도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대머리 분장을 한 그 모습을 보고 이서진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얘기도 듣고 뭐 전재산 탕진설도 있다고 뭐 전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다 뭐 이런 댓글도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좀 박 원장이라는 캐릭터에 있어서 어떤 걸 가장 좀 강조를 하고 싶으셨나요? 뭐 박 원장의 어떤 뭐 애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기도 하는데 네.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을 다 좀 재미로 저는 풀고 싶었거든요. 제가 항상 추구하는 건 사실 감동과 재미인데 네. 시트콤은 무조건 저는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모림 역할 라미란 배우, 차청화 배우, 김광규 배우, 정형석 배우 곳곳에서 웃음을 많이 주고 계신데 어떻게 좀 호흡은 잘 맞나요? 사실 뭐 그분들이 있음으로써 더 이제 시트콤이 더 풍성해지는 듯한 느낌이고요. 워낙 또 그런 코믹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고 평소에 성격도 워낙 밝고 좋으셔서 뭐 촬영장이 항상 그러니까 시트콤보다 어떻게 보면 더 평소가 예, 평소가 시트콤 저희가 촬영할 때보다 평소가 어떻게 보면 더 재밌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주변에서 뭐 전해 듣는 건 없나요? 좀 젊은 층들이 굉장히 재밌다는 얘기를 아무래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서 뭐 그건 또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올해 이제 데뷔 23주년을 맞으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장르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장르물을 하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는 요즘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냥 제가 해서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장르물들 그런 작품들 많이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벌써 횟수를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많은 웃음이 필요할 텐데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동안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뭐 조금이나마 재미를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잘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건강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온이 어제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상 6.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가량 높아 더 포근한데요. 다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호흡기에 안 좋은 초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73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의 4배에서 5배 수준 보이고 있으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차단율이 높은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시야가 답답합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 조치까지 발령됐는데요. 오늘 밤 9시까지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충청과 호남, 영남과 제주도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대기질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3도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11도, 광주는 1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보다 더 온화하겠고 휴일에는 영동과 남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영동 산간은 대설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폭설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건조특보는 해제됐지만 동쪽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